자, 그 다음 고려가는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까지 딱 하고 나면 요거 이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룰 만한 고려가는 딱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1학기 때 청산별곡 했어요? 청산별곡이라는 노래 했어? 살월이 났다. 청산의 살월이 났다. 이 구절 듣고 모르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청산별곡을 했는데 이 구절을 모를 수는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청산별곡이니까 청산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맞죠? 자, 그러면 청산이니까 우리가 흔히 뭐 한자가 안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청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떠오르겠죠. 첫 번째는 푸른 산, 두 번째는 뭐야? 맑은 산이겠지. 맞죠? 자, 어찌됐건 간에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청산이라는 공간에 가고 싶어 하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픈 게요.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고 분분하고요.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막 100% 해석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문제로 진짜 막 선지를 꼬아서 내게 되는 이거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작품 중에도 하나입니다. 알겠죠? 청산별곡 혹시나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뭐 고전도 많이 하고 모도 많이 했는데 유독 고려가요를 안 했어. 그래서 유독 안 해가지고 2학년 때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거든 나는 고려가요가. 근데 고려가요가 1학년 때 나오면 괜찮은데 2학년 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고려가요 아까 봤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청산에 가고 싶어하는 화자입니다. 자,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라고 해서 어디 가고 싶어해? 청산 가고 싶어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문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살월이 났다라고 하면서 상문부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살월이 났다. 청산의 살월이 났다라고 해서 요 구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A 구조라고 하거든. A, B,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구조가 역시 전부 뭐랑 연결되냐면 전부 운율이랑 연결됩니다. 요 A, B 구조가 현대시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뭔가 약간 리듬을 딱 불러일으키기 좋은 구조이다. 문장 구조상. 그렇죠? 자, 그래서 청산의 살월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조선시대 문학 보면 자연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뭐 안빈낙도 안군지종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 맞죠? 자, 근데 요거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어떤 공간이냐면 도피의 공간입니다. 도피처야. 자, 도피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곳이니까 이상향이지. 맞죠? 자, 근데 가고자 하는 그 곳이 도피처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머루나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월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살아봐봐.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 돼? 머루랑 달래 먹고 살아야 돼.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나는 청산 가서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 나 그냥 도시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디 갈래? 시골 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그 다음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얄리얄리알라 얄라리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후렴구거든요. 자, 그래서 얄리얄리라고 하면서 이 후렴구의 특징이 있는데 이응, 리을 소위 말해 울림소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울림소리를 많이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응, 리을 요 울림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어떤 느낌을 줄까요? 통통 튀는 경쾌한 리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경쾌한 리듬이 들어가 있다고. 자, 그래서 요 경쾌한 리듬, 이 경쾌한 후렴구를 통해서 삶에서 겪고 있는 비극을 더욱 더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쾌함이 삶의 시름과 서로 대비되어서 이 삶의 시름이 더욱더 강조되는 거야.
이 경쾌함이 삶의 씨름이랑 서로 대비가 되어서 더욱더 힘든 마음이 강조가 됩니다. 그게 특징이야. 자, 다음 볼게요.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세요. 이게 뭐야? 지금 울어라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새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문학작품 안에서 새가 실제로 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는 건 짹짹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우는 거야? 힝힝 우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새가 힝힝 울 수 있냐고?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힝힝 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슬픈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라고 얘기하는 요게 바로 뭔데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울고 싶은 거야? 화자가 울고 싶은 거야.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새야, 네가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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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놀라와 씨름한 나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에게 뭐가 많아? 씨름이 많아. 여기서 드러나죠. 씨름 많은 화자에게. 맞죠? 삶의 씨름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 그래서 나 운다. 야, 너도 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정이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동병상련의 대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묻은 장별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요게 사실은 여러분들 해석의 여지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도 되게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게 왜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좀 부분이긴 하거든. 자, 해석만 결론적으로 해석만 보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세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도시에 사는 너무 힘들어. 나 시골 갈래. 라고 하면서 시골 가봐봐. 도시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립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도시에 대한 미련 정도로 우리가 좀 우리 지금 시대의 어떤 시각에 맞게끔 좀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가던 새라고 하는 게 여기 필기하세요. 1번 첫 번째 날아가던 새. 두 번째 갈던 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새가 이게 밭이 예전에는 사례라는 말로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갈던 사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날아가던 새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 자, 이 가던 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어딘데? 물 아래죠. 물 아래. 그러니까 얘를 날아가는 새로 보든 갈던 밭으로 보든 위치가 어디라고? 물 아래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 아래가 어딘데? 자연 바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말해요. 이게 왜 자연 바깥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 청산 가서 살래 라고 하면서 지금 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청산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련이 남았어. 그래서 시선 처리는 어디 되고 있어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럼 여기에 날아가던 새가 있든 갈던 밭이 있든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물 아래라는 거야. 그럼 뭐야? 청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청산의 살얼이 났다라고 하면서 몸은 청산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시선은 어딜 향하고 있는 거야? 저 뒤에 내가 살던 곳을 향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잉 묻은 장별랑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거의 한 3개, 4개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건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청산에 가려고 하니까 농사를 최근에 지었겠어 안 지었겠어? 안 지었겠지. 그러니까 쟁기에 뭐가 묻어있어? 이끼가 묻어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뭐로도 볼 수 있냐면요.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돼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화자가 지금 시름이 엄청 많잖아. 그쵸? 근데 뭐 때문에 시름 많은지가 뒤에 맨 마지막까지 읽어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름이 많은지. 그냥 시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 시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뭐 사랑 때문에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여지도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세금 수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청산으로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세금 수탈이 너무 심했다고 본다면 아마 농사를 짓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된 가난한 서민이었을 거야. 그 해석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 있는가, 이 농사를 오래 짓지 못해서 이미 이끼가 다 도져버린 이 쟁기를 가지고 뭐 한다, 산으로 올라간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하는 게 뭐야?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일인공절인공하야, 이리저리 하야. 낮이란 지내왔순뎌라고 하면 낮은 지내왔지만 이 말이죠. 낮은 지내왔지만 올 리도 갈 리도 없는,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겠노 라고 하는 거. 자,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뭐야? 아주 이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입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주 고독스러운 공간인 거죠. 낮은, 밤은 시간인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4연입니다. 4연.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전체 8년이거든. 전체 8년인데 이걸 약간 1절, 2절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 2, 3, 4년까지 1절, 그 다음에 5, 6, 7, 8년까지 해서 2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는 1절이야. 밑에는 2절이란 말이야. 요 2절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절 부분이 요거는 이제 교과서마다 적혀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적혀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1년부터 4년, 그 다음에 5년부터 8년 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이제 대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6년이거든. 6년 한번 살펴보면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사돌이란다. 그래서 바다에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 자, 근데 이게 6이란 말이야. 근데 2절 시작은 뭐야? 5가 시작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1, 2, 3, 4년과 5, 6, 7, 8년이 대응되는데 형태가 5년이랑 6년만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 라고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은 이제 이유가 뭐냐면 계승되는 과정에서, 이게 구전으로 계승됐잖아 500년 동안. 계승되는 과정에서 이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자면, 그 해석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굳이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자면 이제 얘네 두 개가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막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대응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6년 먼저 볼게요. 6년 먼저. 자, 6년 먼저 보자면, 자, 살얼이 났다. 바다에 살얼이 났다. 이제 청산에서 뭐로 바뀐 거야? 바다로 바뀐 거야. 그래서 똑같아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가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결국은 도피처고요, 이상향이고요, 그 다음에 소박한 음식이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 소박한 음식인데 뭐 사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소박한 음식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이게 나문재랑 굴조개거든. 다 비싼 거야. 그렇죠? 자, 근데 그때는 소박한 음식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바다 가면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문재랑 굴조개 먹으면서 바다에 살아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5연 올라와 볼게요. 5연으로. 좀 중요합니다. 자, 어디라 더디던 돌고 누리라 맞히던 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이 말입니다. 다음, 미워할 사람, 미워할 이, 사랑할 사람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하면
자,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 맞아서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돌 맞은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불행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슬퍼.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불행함과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더 슬플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할 때 더 슬플까요? 대체로 예측 불가능해서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죠? 예측 가능하면 그렇게까지 불행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던지던 돌인지도 모르고 어디를 맞추려도 돌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맞은 거야? 내가 맞은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맞아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울 수밖에 없지.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맞는 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 맞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오는 걸 맞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우는 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우는 거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또는 날아오는 돌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맞을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야, 오는 비는 맞아야지.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막 겹쳤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오는 비는 맞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누구한테 던지던 돌인지도 모르고 그걸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걸 내가 다 맞아서 우는 사람처럼 그냥 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운다는 말에 표현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운명적 체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체념이 뭐라고 했어? 견디다가 뭐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견디다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맞아서 운이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론적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명론적 태도.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 맞죠? 자, 다음 이 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뭔데? 화자의 의지와 무관한 운명적 삶인 거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 날아오잖아. 맞죠? 다음 두 번째,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날아오니까 나 운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슬픔이 나한테 찾아온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외부 상황 때문에 있는 거야. 님이 날 떠났던 아니면 세금 스탈이 너무 심하든. 알겠죠? 자, 다음 7년으로 넘어갑시다. 요것도 진짜 이상하죠.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라고 하는 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외딴 부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외딴 부엌인데 외딴 부엌을 그냥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그냥 속세가 아닌 곳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속세가 아닌 곳. 알겠죠? 자, 그래서 속세가 아니야. 그곳을 지나가다가 듣는데요. 그 뭘 듣는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슴이 집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기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슴이 그 지프로 만든 그 대 위에 올라서 해금을 켜고 있는 걸 내가 듣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실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듣는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어요. 이게 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고려가요의 그 몇 가지 노래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약간 화법인가 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해놓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나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거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아까 왜 저기 구슬이밥 위에 떨어진들 할 때 정석가 이야기 했잖아. 그 정석가가 뭐냐면 사랑 노래거든. 사랑 노래인데 내용이 어떠냐면요. 아주 고운 모래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는데 그러면 그 5대를 심었는데 걔가 꿈이 틀고 싹이 나면 그때 유덕하신 님이랑 내가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군밤이 싹이 나냐고 불로 구웠는데 안 나지. 맞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죽어도 싹이 날 일이 없는 그 밤을 심어다가 이 싹이 나면 나 그때 님이랑 헤어질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죽어도 나랑 안 헤어지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그냥 그런 종류의 하나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맞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듣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정도로 일어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내가 노래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어떤 절박한 어떤 삶의 어떤 감정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 가단이 배부른 독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배가 이렇게 동그란 술독을 말합니다. 술독. 설진강수라고 하면 강수는 독한 술이에요. 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배부른 술독에 설진강수,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을 빚는다. 자, 이 술을 빚어서 조롱꽃 누룩이 매워서 잡사하니 내 어찌하리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룩이 뭡니까? 누룩. 여러분 먹어본 적 없죠? 먹으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그 누룩은요, 여러분들 뭐 막걸리, 동동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술들 보통 담글 때 우리 뭘로 담급니까? 쌀로 담급니다. 곡식으로 담궈요. 맞죠?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막 맑은 소주 이런 건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만든 저런 소주 말고 막 안동 소주를 잘 모르죠. 안동 소주 이런 좀 좋은 소주 이런 것들은 진짜 집에서 내리잖아. 그런 것들은 양반집에나 있는 거야. 귀족집에나. 그래서 서민들은 뭐 먹어? 곡식으로 담글 술을 먹는단 말이야. 그럼 곡식을 발효시켜야지 술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발효시켰으니까 이 곡식 건더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건더기를 우리가 누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코올이 나오는 거거든. 냄새가 지독해요. 알겠죠?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조롱꽃, 이 누룩 냄새가 매워서 이 누룩 냄새가 날 뭐해?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어찌하리 있고. 이것도 체념이야. 체념. 받아들이는 건데 뭘 받아들이는 거야? 누룩 냄새를 받아들이는 거야. 누룩 냄새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인데? 술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 청산별곡을 읽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 나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우리 서울 사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서울 사는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 나 진짜 다시 좀 그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부산 이런 데 말고 그냥 아예 시골로 가버리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사람이 치인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 다 시골 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물 안에 가동세 보는 거야. 그거 가봐. 거기 영화관도 없어, CU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가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삶이 힘든데 다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그냥 치맥하고 있어요. 알지? 그냥 다 술로 삶의 시름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화자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청산에 가겠다, 바다에 가겠다 하고 있지만 삶의 시름은 뭐로 잊고 있어요? 술로 잊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재미없는 작품이기도 한데, 좀 우리 삶이랑 그나마 연결지어서 좀 읽다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공부하기 힘들다고 나가지고 소주 마시러 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마라탕 먹으러 갈 거 아니야. 마라탕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 독한 강수가 이제 마라탕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삶의 시름을 이렇게 잊으려고 하는, 술로 삶의 고뇌를 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좀 드러났다. 뭐 이제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참 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청산별곡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답지 넘어가서 뒤에 요 문학 한번 봅시다. 고전시가 6 적혀 있는 거. 답지 넘어가세요. 자, 요거는요, 수능 특강이, 맞다. 여러분들, 내가 프린트 따로 줬죠. 자, 그래서, 요 고전시가 6 적혀 있는 요게요, 수능 특강에 있는 그 작품인데, 실제로 이제 뭐 6월, 9월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진 않았어. 근데 나올 거라고 가장 얘기 많이 되던 작품들 중에 또 하나기도 했거든.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게 진짜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했던 한 3-4개, 한 몇 개가 있어요, 작품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번에 수능에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또 6월 달에 나왔어요. 나머지 이제 2개가 안 나왔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읽어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유배라고 적혀 있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유배랑 관련된 이야기겠네? 맞죠? 생각하면서 요거
문제를 풀지 마세요. 읽기만 해봅시다. 시간 3분, 2분 줄게요. 한번 읽어봐. 어떤 내용인지만. 자, 앞에 봅시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분명히 유배 가사야. 유배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고요. 유배 간 사람 있어. 맞죠? 자, 근데 내가 이 작품을 왜 들고 왔냐면 우리가 내신 국어도 내신 국어인데 사실 여러분들 수능도 쳐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는 사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 다른 과목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나 이제 고전 시가에서 요즘 특히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 수업 때 배웠던 막 소위 말해 충신연주지사, 삼이국, 송민국에 나오는 막 임금 사랑해요, 자연조화, 안분지족 안빛낙도, 소박한삼, 자연조화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 그럼 그런 게 나오면 그 내용이 메인이 아니고 이 작품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어. 임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건 안 나와. 안 나오고요. 임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되게 특이한 걸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 그런 것만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럼 내신에서 공부한 게 하나도 필요 없나요? 아니, 절대 완전 필요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쌤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사직여고 제일 첫 수업 나라고 바뀌고 나서 수업하면서 그 시 같이 읽으면서 수업을 했었거든. 현대시, 현대소설도 좀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던 거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 때는 뭘 물어볼 거냐면 개성적 표현을 물어본다고 했잖아. 이 작품만 가지고 있는 개성적 표현. 자, 그러면 고전 시가에서 이 작품만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표현을 알려면 뭐도 알아야 될까요? 전형적인 표현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이해되죠? 전형적인 게 뭔지 알아야 그 전형에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도 내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형적인 건 어디서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내신에서 다 배우죠. 그러면 그 전형에 벗어나는 건 어디에 나오는데? 수능에 나오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배 가사를 읽으면서 뭘 느껴야 됐을까요? 아까 읽었던 정과정이랑 뭐가 다른지를 생각했어야 돼. 이거 이해돼요?
아까 내가 일반적인 유배가사의 형태 1, 2, 3, 4번 있다고 그랬잖아. 1, 2, 3, 4번 아까 필기했잖아. 맞죠? 아까 1, 2, 3, 4번 적었던 거 여기에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맞죠?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유배 가가지고 기생이랑 노닥거리고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봐봐봐. 우리가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 자, 지금은 내신 아니야. 수능국어야. 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그 시각에 맞춰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각에 맞춰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유교적 도리랑 같은 말입니다. 유교적으로 옳은 일이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야. 자, 그러면 자연조화, 임금조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메시지일까요? 유교적 메시지입니다. 연결해봐. 자,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 이건 전부 선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유교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사랑, 당연히 유교적인 메시지지. 뭐 효에 대해서 얘기한다, 효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당연히 유교적인 메시지지. 맞죠? 자, 그러면 이 유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문학, 요거는 정서로 따지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정서일까,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정서일까? 그렇지. 이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사회적 정서입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정서야. 왜? 그 나라의 철학이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거든.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은 다르게 노래할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정서거든. 근데 이거 봐봐봐. 밑에 유배온 사람은 원래 뭐 하고 있어야 돼? 반성하고 있어야 되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뭐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반성하라고 임금이 뭐 하는 거야? 보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산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 기생이랑 노닥거리고 있거든. 그러고 나서 아씨 이거 걸리면 죽겠다. 나 죽는다. 불안하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즘 뭘 물어본다? 이런 사회적 정서 이런 것들 안 물어본다고. 뭐 물어본다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정서 물어봅니다. 이게 여러분으로 따지면 뭐야? 아,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는 쇼츠 보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리스 보고 있는 거랑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기는 그렇게 먹었으나 그게 안 되는 거야, 행동이. 맞죠? 그럼 그거랑 똑같지. 맞죠? 그러면서 뭐 찾아? 핑계거리 찾잖아. 똑같이 핑계거리 찾잖아. 정말 사사로운 감정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뭘 찾아? 일반적인 유배 가사에 벗어나는 내용 찾아. 그럼 그게 뭔데? 개성적인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한번 볼게요. 내용. 자,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 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을 국간 수령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픔 말고 나와 함께 도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시는 1인칭의 문학이잖아. 맞죠? 그럼 화자가 나야. 맞죠? 나가 화자고.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난 거야 지금? 본관을 만난 거야. 맞죠? 본관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어. 초면이라며. 맞죠? 초면이야.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뭐 했어? 인사 다 했어. 그러고 나서 본관이 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본관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이야?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이야. 이해되죠? 김교리 이번 유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김교리가 누구야? 화자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화자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을 북관 수령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유배 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유배를 왔다? 유배지에 오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온 거야. 와가지고는 북관 수령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그 동네 변사또 정도 되겠지. 그 동네 사또 정도 되겠지. 맞죠? 여기 본관이라고 되니까 본관사또일 거 아니야. 맞죠? 그 동네 본관사또인 거야. 그 본관사또가 나 맞이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 그 죄 없는 줄 다 안다면서. 실제로 죄 있는데. 맞죠?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자, 유배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유배당하는 사람은 집이 어디에 있어? 사는 집이 어디에 있어? 당연히 서울에 있겠지.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이 사람은 유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치에 있던 사람. 그 말은 뭔데? 우리나라 초엘리트라는 말입니다. 과거 합격한 사람이잖아. 맞죠? 자, 우리나라 초엘리트 층인 이 중앙정치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야? 시골로 가는 겁니다. 이 시골에 있는 사람 전부 뭐 하러 오는 거야? 서울 사람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냥 서울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서울 사람이야. 이거 이해되죠? 그니까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 보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사람들 뭐 하러 온 거야? 책 끼고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글재 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과외 선생님이 달라고. 서울에서 오신 유명한 분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자, 국관 수령하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 함께 노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놀다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생까지 다 부르는 거야. 근데 나는 유배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 뭐 했어? 일일이 물리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소일하다가 무슨 말이야? 얘는 좀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소일하다. 시간을 보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다. 이걸 소일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소일은 뭘로 하는데? 낚시하면서 소일하거나 책 읽으면서 소일하죠. 공부하면서. 또는 자연 구경하면서. 자, 그래서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까 혼자 앉아서 소일하는 것까지는 뭐야? 되게 바람직한 유배온 사대부입니다. 맞죠? 자, 근데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여 이 동네 선비들이 전부 다 나 찾아오는 거야. 이 서울의 유명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실 나 유배온 사람인데. 자, 그래서 하나 오고 둘셋 돈이 60명이 되는구나. 60명이 모인 거야. 1타 강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책 끼고 와서 배움 청하고 글자 내어 골라달라 부탁하네. 북관의 수령만장 무장만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데? 여기에 북관이라고 되어 있잖아. 지역이 어디야? 북쪽 지역인 거야. 북쪽 지역으로 유배를 간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북쪽 지역에 문신이 자주 왔을까요? 안 왔지. 북쪽은 국경 지역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주로 뭐가 많이 왔어? 무신들이 많이 왔지. 문신들은 올 일이 없는 거야. 글쟁이들은. 그러니까 이 글쟁이가 여기 벌 받으러 오니까 문관의 명성 듣고 전부 다 달려오는 거야. 야, 나 이거 과외 공부 좀 시켜달라 이러면서. 자, 그래서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서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을 보낸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쭉 내용 넘어가면, 자,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인의 목숨 한 달만을 보존했네. 한 달간 동안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산 거야. 사실 벌 받으러 갔는데. 맞죠? 자, 다음 중략. 중략 있고요. 다음 부분 보면 이 몸이 이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장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내 몸이 도착한 곳이 이 말이니까. 내가 도착한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배온 사람 이야기했으니까 신선의 동굴 실제로 아니겠지. 맞죠? 그러면 뭐야? 신선의 동굴로 간 게 아니고 신선의 동굴 같아 보이는 동굴 앞에 온 겁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산 속에. 자,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의 자취남겨. 선계는 신선세계죠. 신선세계. 자, 그러니까 선계의 자취남겨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지금 온 동굴이 마치 신선의 동굴 같으니까 내가 신선세계에 인기척 한번 남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람이 붙인 듯이 이광경 보는구나. 지금 일반적인 딱 어떤 느낌이야? 자연을 묘사하는 자연의 경이로, 그러니까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딱 사대부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바람에 붙인 듯이 이광경 보는구나. 연적봉 지난 후에 연화봉 서책봉이라고 해서 지금 전부 뭐야? 봉우리죠, 봉우리.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산봉우리들 막 보면서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찬하고. 다음 생황봉, 보살봉 다 봉우리죠. 자, 그러면서 요거 한번 봐야죠.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곡조 부르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매향이 바로 뭔데? 기생이죠, 기생. 딱 기생 이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곡조 부르고 군산월 앉은 곳은 분명히 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누구 끼고 올라간 거야? 기생 끼고 올라간 거야. 그러고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술판 벌여가지고 춤추고 난리 난 거야.
맞죠? 자 그러면서 네 있는 모습이 참 꽃 같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이 매향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할 뻔하겠다. 자 미인 앞에 영웅열사 없단 말은 역사차기도 있느니라.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 큰 소리 치겠냐?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아 내가 그냥 너랑 오지 말걸. 내가 널 봐버려가지고 내가 너한테 꼴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다 네 덕이다. 네 덕분에 귀양살이 잘했다.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이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흥다하여 돌아와서 수노불로 분부하되 노비다 그쵸? 노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794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희생을 데려갔으나 이게 뭐야? 핑계지 핑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아니 내가 데려간 게 아니고 보내주니까 같이 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서 뭐하다? 불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안한데? 이 소문나면 나 뭐야? 모가지야. 맞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기생 데려오지 마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뭐 하고 있어? 4대 부의 생활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제 강제 개인적이죠. 그러니까 유배 와서 처음에는 다 물리쳤단 말이야. 물자고 하는 거 다 물리쳤는데 이제 내가 유혹에 약하잖아.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유혹에 결국 이제 혹한 거야. 놀고 나니까 또 불안한 거야. 그럼 뭐야? 아, 나 다시 회복할래. 라고 하면서 다시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굉장히 개인적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개인적 서적이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맨 뒤에 그 작품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저기 원래 이번 수능에 나온 거거든. 암행어사 이야기야. 암행어사 이야기인데 이거 이미 여러분들 그 원장님 본 수업 들었으면 본 수업에서 이미 그 과제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진 않은 겁니다. 뒤에 해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읽고 문제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렇죠? 이거 마치도록 할게요.